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답안의 목차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원천이 됩니다. 이 목차는 아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잘못되면, 목차가 잘못되면 내가 아는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체계적인 목차 구성이 없는 답안은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흔히 이 체계적인 목차 구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해요. 그냥 목차 구성은 내용을 아는 내용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아주 부차적인 것쯤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체계적인 목차 구성에 대한 별도의 고민들이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체계적인 목차 구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아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고, 목차 구성이 잘못되면요, 내가 아는 내용을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나서야 이것도 빠뜨렸네, 저것도 빠뜨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체계적인 목차 구성이 이미 머릿속에 딱 들어 있으면 그때는 아는 내용을 이미 형식적인 틀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내가 아는 내용을 떠올려 보다 보면 다 내용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목차 구성을 하게 되면 아는 내용을 다 담아낼 수 있고요. 또 목차 구성이 잘못되면 그건 정확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년간 열심히 맛있게 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채점위원한테 접시에 담아서 내놔요. 이러면 접시 속에 죽을 얼마나 담겠어요. 이러면 내가 아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채점위원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건 이 사람은 죽이 가진 기본적인 성질조차 이해를 못하네, 접시에 담아내놓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인 목차 구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한 가지 이 체계적인 목차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별도의 답안 작성 요령 시간하고, 그 다음에 개개 조문에 대한 해설, 지금 우리 조문의 상호관계를 배우는 중인데 집중적으로 개개 조문에 대한 해설 강의를 별도로 마련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루기로 하고요. 답안의 체계적인 목차 구성과 관련해서는 우선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갑이 공범이고 을이 정범이에요. 그런데 공범인 갑의 죄책부터 잔뜩 써요. 공범인 갑의 죄책부터 쓰려면 또 어쩔 수 없이 정범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정범의 행위 다 언급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공범인 갑의 죄책부터 쓰고, 또 을의 죄책 쓰려니까 또 겹쳐요. 아까 공범인 갑의 죄책 언급하려면 정범의 행위부터 또 언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언급하고, 또 을의 죄책 가서 또 언급해요. 그러면 답안이 중언부언, 잘못하면 시간에 쫓기다 보면 뒤죽박죽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면 또 답안지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당연히 정범의 죄책부터 언급을 하고 공범의 죄책을 언급을 해야 될 텐데 지금 공범의 죄책부터 먼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 답안 인상 자체가 확 구겨지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을의 죄책부터 먼저 언급을 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갑의 죄책, 이렇게 언급을 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험은 갑을 병의 죄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갑의 죄책부터 언급하고 을의 죄책부터 언급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요, 정말 답안이 뒤죽박죽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 쓰는 시간도 오래돼요. 오래 걸려요. 설문이 길다 보면 갑의 죄책이 저 앞부분에도 걸려있고 뒷부분에도 걸려있고 그래요.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 다 가죠. 항상 답안을 쓸 때 기본은요, 행위별로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긴 설문을 보시면서 행위별로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행위는 아무 행위나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별로 쭉쭉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 세 번째 행위, 각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다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행위와 관련해서는 을이 정범이구나. 그 다음에 이 행위에 대해서 갑은 공범에 불과하구나. 그러면 첫 번째 행위에서 을의 죄책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갑의 죄책 이렇게, 공범이 갑의 죄책 이렇게요. 무턱대고 갑의 죄책부터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조문을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또 목차를 몇 가지 유형으로 또 정형화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러다 보면 이 목차를 몇 가지 유형으로 정형화하다 보면 설문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설문을 졸졸 쫓아다니다 보면 큰 쟁점은 눈에 들어오지만 작은 쟁점들은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설문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설문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구성요건 문제가 나오면 구성요건을 일단 이렇게 유형화 하셔야죠.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은 주체객체 행위결과 인과관계,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은 인과관계, 그 다음에 기타 뭐 행위상황, 행위태양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 과실, 기타 뭐 불법 영득의사나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걸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서 구성요건을 검토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문을 보실 때 이게 지금 인과관계와 관련해서 쟁점이 있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됐어요. 그건 워낙 큰 쟁점이라서 누구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거기에만 집중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른 요건과 관련해서 더 언급할 게 없는지, 혹시 고의와 관련해서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문을 들여다보면 이거 고의도 쟁점이 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걸 파악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설문을 쫓아다니지 않고 설문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이렇게 되면. 그리고 특히 이렇게 되려면은요, 자꾸 쟁점 위주로만 답안을 구성하려고 그래요. 쟁점 위주로만. 그러니까 쟁점이라는 건, 여기서 쟁점이라는 건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 위주로만 자꾸 답안을 작성하려다 보니까 여러 다른 쟁점들을 빠뜨려요. 지금 이 주체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그 다음 주관적 요건의 고의와 관련해서 인과관계가 쟁점이 됐어요. 여기서 견해 대립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만 집중을 해요. 자꾸 쟁점 위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고의도 쟁점이 될 건 없다 하더라도 고의와 관련해서 언급해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요. 크게 견해 대립 언급할 필요 없이 이렇게 설문에서 정확하게 고의가 있다는 얘기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냥 몽둥이로 뭐 머리를 때렸다. 근데 그 몽둥이가 상당히 크고 무거워요. 그 다음에 그걸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어요. 이렇게 표현들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고의를 언급하라는 얘기죠. 고의를. 그러니까 항상 쟁점 위주로, 주된 쟁점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건 위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건 위주로. 자세한 건 답안 작성 요령 시간을 통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요건들을 쭉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건들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된 쟁점인데, 그렇지만 고의가 또 쟁점이 되는지 한번 설문을 다시 한번 봐보자. 그 다음에 혹시 또 객체와 관련해서 또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설문을 다시 한번 봐보자. 또 결과와 관련해서도 혹시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봐보자. 상해자라면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쭉 떠올리시면서 설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라는 것이. 그 다음에 우리 강도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강도죄와 관련해서도, 강도죄는 우리 조문을 한번 보시면 강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처벌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폭행, 협박과 그 다음에 재물 강취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지금 폭행이나 협박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물이라면 강취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재산상 이익이라면 취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우리 주체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굳이 그렇게 분석을 하지 않고 요것만 갖고도 바로 분석에 들어갈 수 있겠죠. 폭행이나 협박행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폭행이나 협박행위는 뭐냐? 개념 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항상 문제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재물을 강취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일종의 탈취죄들의 일종이에요. 편취죄의 일종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의 기한 처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폭행 협박의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다는 얘기는 결국 의사에 의한 처분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폭행 협박의 정도는 다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상 이익 취득과 관련해서 이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강도죄는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인데 어떻게 재산상 이익 취득이 가능하느냐? 법률적 재산 개념설에 의하면 법적인 의무를 면한다 할지 이래야 되는 것이 법적인 의무를. 근데 상대방은 법적인 의무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처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반항이 불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처분의 의사표시라는 건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채무를 면하는 것이 불가능해져요. 법률적인 재산 개념설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왜 쟁점이 되냐면 지금 이 폭행협박이라는 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써서 실제로 그렇게 반항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지만 그렇게 해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 이익을 취득해야지만 기수에 이르게 되니까 이런 논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폭행협박, 그 다음에 재물강취, 그 다음에 재산 이익 취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폭행협박이 이게 그 다음에 주체객체로, 그 다음에 폭행협박, 그 다음에 재물강취로 들어가 보면 재물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폭행협박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정도들을 설문에서 쭉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재물과 관련해서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한번 쭉 떠올려보시고 이게 재물에 해당되는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재산상 이익 취득과 관련해서 요 재산 법률적 재산이냐 아니면 경제적 재산이냐 크게 판례는 경제적 재산 개념설의 입장이죠.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가면서 그 다음에 취득과 관련해서는 채무를 면한다 할지 이런 거죠. 아니면 권리를 취득한다 할지 이런 것들인데 취득과 관련해서도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재산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재물과 관련해서 쟁점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떠올리시면서 설문을 받으러 가시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주체객체로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객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주체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객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이고 그 다음에 주체객체 행위 결과는 재물이라면 강취고 재산상 이익이라면 취득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관적 요건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득에 대해서는 또 정확히는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대해서는 불법 이득의 의사 정확한 그게 표현이죠. 어쨌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주체, 객체, 행위, 결과 그 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여기다 인과관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이 구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설문을 받으러 가시라 그런 얘기. 그러면 주된 쟁점이 폭행협박에 있다 하더라도 폭행협박에 거기에만 필히 꽂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요건들 언급할 것들이 더 있는지 차근차근 설문을 다시 한번 더 훑어보시라는 얘기. 이러면 설문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설문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시험에서 설문이 항상 죄책은 이렇게 나오죠. 죄책은 쟁점 위주로 물어보지 않아요. 쟁점 위주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설문은 이렇게 뭐 고의가 인정되는가 뭐 이런 게 아니죠. 죄책은 해서 통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각각 요건들을 차근차근히 떠올리시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쟁점에만 그러니까 견해 대립이 있는 부분에만 자꾸 필히 꽂히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설문은 항상 형법 기출문제들 다 그러죠. 갑을병의 죄책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죄책은 이렇게 물어보면 일단 갑의 죄책이라면 갑의 죄책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죄책의 결론부터 일단 딱 내려주십시오. 갑의 죄책은 살인죄라면은 1. 살인죄에서 제250조 1항 성부 그러니까 살인죄 성부 성립 여부를 검토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 부분을 일단 목차로 끌어내 주십시오. 안 그러고 자꾸 쟁점 위주로 쓰다 보면 뭐 고의가 이제 뭐
1, 갑의 죄책 이렇게 해놓고 1, 고의가 있는지 이 기타 등등이 있는지 그 다음 3 이렇게 해서 갑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결론부터 쓰십시오. 갑의 죄책 살인죄라면 살인죄 제250조 1항 성부 이렇게 해서 검토를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채점위원이 보고 결론적으로 무슨 죄를 검토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요. 다 읽어봐야지 무슨 죄를 검토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갑의 죄책에서 결론 부분을 이렇게 딱 끌어내시고 무슨 죄를 검토하는지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근거조문을 써주셔야 돼요. 근거조문.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살인의 고의가 주요 쟁점이에요. 살인의 고의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 그러면 여기다가 살인죄 제250조 1항 그 다음에 제13조 이렇게 써줄 거냐. 13조가 주요 쟁점이니까 채점인이 알아보기 쉽게 13조 꺼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죄책을 물으면 죄책의 결론을 여기다 일단 끄집어내라 했죠. 죄책의 결론 부분. 요 죄책을 검토한다 라고 했을 때 죄책의 결론 부분에 대한 근거조문을 쓰시라는 거지. 근거조문. 살인죄는 근거조문이 250조 1항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250조 1항 이렇게 하시면 돼요. 250조 250조 1항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을 살해하는 이 행위는 당연히 이 속에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실범들은 표현이 어떻게 돼요? 과실치사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이게 우리 과실범의 표현 방식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상해에 이르게 이렇게 이게 과실범의 표현 방식이에요. 과실범 조문은 강론의 과실범 조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고의범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 속에 고의가 이미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13조가 쟁점이 된다 해서 13조를 따로 끌어내지는 마시고 이건 죄책의 살인죄의 죄책의 결론 죄책의 근거조문을 써주시면 돼요. 근거조문 이렇게 13조는 그 근거조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살해한 자는 당연히 고의가 있음을 전제로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조 고의는 이 살해 행위에 들어있는 이 고의의 개념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에 불과해요. 근거조문이 아니에요. 살인죄의 근거조문이 아니라 이 살인죄의 근거조문의 요건인 이 고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에 불과해요. 죄의 성립 요소인 이 고의가 인정되려면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고의에 대한 250조 1항의 고의에 대한 설명 문구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근거 조문 딱 끌어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부작위한 살인죄 보시면 부작위한 살인죄는 근거 조문을 250조 1항 그 다음에 18조 두 개를 다 써주셔야 됩니다. 250조 1항은 이거 자기범의 구성요건이 부자기범의 구성요건이 이거 자기범의 구성요건이라 했죠. 자기범. 따라서 18조를 언급을 안 해버리고 18조를 저 내용에 가서 쓰고 살인죄의 근거조문으로 250조 1항만 딱 끄집어 내놓으면 무슨 의미가 되냐면 자기범을 검토한다. 250조 1항 살인죄의 자기범을 검토한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8조를 끌어내 주십시오. 18조. 그러면 이때 이제 250조 1항은 자기범이다 보니까 이걸 검토한다는 뜻이 아니라 18조를 통해서 250조 1항을 검토한다 이런 얘기죠. 18조를 통해서. 우리 지금 살인죄는 구성요건이 주체, 객체, 살인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그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 고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인과관계 속에는 객관적 기소까지 같이 항상 떠올려 주시고 그런데 지금 부작위범은 그 중에 한 요소인 행위에 대한 거라 그랬죠. 이게 18조 부작위범 얘기예요. 18조 부작위범.
아까 고의도 아까 여기서 다룬 요 고의, 여기서 다룬 요 고의. 고의는 근거 조문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 하나의 요소. 그러면 부작위범도 행위라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것이냐? 그렇기는 하면서도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아까 고의는 사람을 살해한 자 속에 이미 딱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 속에 들어있는 요소인데 지금 18조는 250조 1항 이 행위 속에 들어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 부작위는. 이건 지금 자기범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250조 1항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8조도 같이 근거 조문이 돼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이해되시죠? 정확히. 그러다 보니까 근거 조문을 써주실 때 250조 1항 그 다음에 18조 같이 써주십시오.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가배제책 이렇게 써들어갈 때 요번에 여기서 또 살인죄의 공동정범 이렇게 나오면 살인죄의 공동정범 근거 조문은 250조 1항은 아니에요. 이때는 30조 뿐이에요. 지금 우리 가배제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250조 1항은 누구 제책이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정범의 제책이에요. 이건 정범의 제책. 정범이 250조 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그 다음에 30조의 교사행위가 정범이 30조 1항이죠. 정확히는. 공동정범 얘기죠. 공동정범이든지 교사범이든지 마찬가지. 지금 공동정범 교사범은 좀 틀린데 공동정범 얘기죠. 공동정범은 두 조문 같이 다 써주셔야 돼. 그런데 교사범은 말 나온 김에 어차피 교사범까지 설명을 드려보면 교사범은 가배제책 이래서 살인죄의 교사범 그러면 제30조 제1항 성부 이러면 돼요. 교사범들은 여기다가 250조 1항 쓰지 마시라는 거지. 이건 정범의 제책이 정범의 제책. 여기서는 우리 가배제책 논하는 게 가배제책.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30조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교사범 검토할 때는 반드시 정범의 죄책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범의 죄책을 언급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반드시 무슨 행위별로 잘라서 이 행위라는 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해야 되고 그래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정범 써주시고 그 다음에 공범은 이 정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한 행위에 종속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 30조 1항의 교사범인데 교사범이 되려면 정범이 죄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범은 30조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250조 1항은 이건 우리 가배 제책이 아니에요. 이건 정범의 제책이니까 이건 빼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교사범들은 요 30조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정범으로 가보면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 이건 기수범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미수범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미수범은 별도로 254조에 따로 있어요. 전 몇 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고 미수범의 개념은 다시 총론에서 규정을 해놓고 이쪽 25조에서 실행에 일단 착수가 있어야 되고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250조 1항은 지금 이거 기수범 표현이에요. 기수범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갑과 을이 공모를 해서 A를 향해 총을 쐈어요. 공모를 해서 A를 향해 총을 쐈는데 A가 총 한 발만 맞고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갑과 을 둘 중에 한 사람의 총알임은 분명한데 이게 누구 총알인지 안 밝혀져 있는 것이. 갑과 을 둘 중에 한 사람의 총알은 분명한데 이게 제3자인 병의 총알인지 제3자 누군가의 총알인지 아니면 갑과 을 중에 누구의 한 사람의 총알인지 아니면은 제3자 누군가의 총알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으면
이건 미수범에 이건 공모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제3자 누군가의 총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이건 인과관계 안 밝혀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전부 다 공모가 있다 하더라도 미수예요. 그런데 지금 갑과 을 둘 중에 한 사람의 총알임은 분명해요. 근데 그게 갑건지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은 갑의 행위만 놓고 보면 뭐가 되는 것이, 갑의 행위만 놓고 보면 살인 미수로 가야죠. 을의 행위만 놓고 보면 살인 미수로 가야죠. 인과관계가 안 밝혀져 있기 때문에. 갑의 행위 때문에 사망했는지 을의 행위 때문에 사망했는지 이게 안 밝혀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 살인 미수, 을은 살인, 을도 살인 미수 이렇게 되는 것이. 결론은 갑도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되지 않고 을도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갑과 을을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무슨 근거조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 250조 1항만 갖고 안 된다는 거죠. 250조 1항 기수범 처벌 규정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반드시 근거조문으로 30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얘기. 30조 공동정범 규정이 반드시 250조 1항을 적용하기 위한 근거조문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 250조 1항의 한 내용을 이루는 부품에 불과한 고의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 그런 얘기예요. 250조 1항은 기수범을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 각자의 행위가 미수에 불과한 사람들에 대해서 250조 1항을 적용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250조 1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30조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근거조문은 250조 1항과 30조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근거조문들 정확히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갑의 제책 해서 살인죄하고 근거조문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답안을 안 써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도 고의 위주로 쟁점 위주로 쓰더라도 결론 들어가서는 우리 죄책을 물어봤으니까 결론 들어가서는 그래서 갑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내지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면서 근거조문을 딱딱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살인죄가 성립한다. 결론 가서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지 마시고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살인죄가 성립한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그럼 이건 기수범을 말하는 건데 지금 갑의 행위나 을의 행위는 기수범들이 아니죠. 30조가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래서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근거조문 2개. 또 부작위한 살인죄도 마찬가지죠. 그냥 살인죄가 성립한다 이러지 마시고 그건 자기범을 말하는 것이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하시고 근거조문 딱딱 써주시고 마지막 결과 가서 최소한 죄책에서 안 써주면 그런데 죄책에서 안 써주 갑의 죄책 결론에서 딱 조문을 제시 안 하고 넘어가다 보면 항상 조문을 빠뜨리게 돼요. 쓰다 보면 막 정신없고 그 다음에 또 살인죄를 언급할 일이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각각 다 그때마다 살인죄 조문을 언급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갑의 죄책 쓸 때 갑의 죄책의 결론 부분을 딱 써주시고 살인죄라면 살인죄 성부 쓰시면서 거기다 근거조문 같이 써주시라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지금 이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했을 때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조문의 상호관계를 한번 본격적으로 총론과 강론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